그림 8-3은 성인의 영양소별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영양소의 섭취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너무 과다한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 단백질은 항상 부족하지 않게 먹고 있죠. 에너지도 뭐 그렇게 막 부족해서 문제되진 않는데 보시면 칼슘 부족하죠. 또 칼륨도 그렇게 썩 비타민 A도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비타민 C 의외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넘치는 것들 중에 안 좋은 게 바로 나트륨이죠. 특히 30에서 49세 굉장히 2배를 200%에 가깝게 지금 섭취를 하고 계시고요. 티아민, 리보플라민, 이아신은 넘쳐도 문제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영양 지도를 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영양 섭취 부족자와 에너지 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이에요.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영양 섭취 부족자와 에너지 지방 해놨는데 이 12세에서 18세에 보시면 영양 섭취 부족한 시기가 가장 큰 시기도 이거고요. 에너지 지방 과잉 섭취 시기도 사실 이때네요. 이제 이거는 아마 에너지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그죠? 단순 정제되지 않은 것들, 인스턴트 이런 것들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과잉 섭취도 나왔고 또 불균형한 영양을 섭취하다 보니까 영양 섭취 부족이라는 결과도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60세, 65세 이상도 영양 섭취 부족이 좀 많이 나오고 19세에서 29세 여기도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는 사실은 식단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저녁에 과다한 식사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그래프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데이터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이제 먼저 나온 게 바로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쵸 내부나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생리적인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먹는 음식은 살이 안 찐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자극이 본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영양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에 보시면 남자 여자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오히려 여자가 19세에서 29세에 여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요. 남자는 30에서 39세에 조금 높아집니다. 근데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인지율이 훨씬 더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63페이지에 보면은 팁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2-3번씩 깊은 호흡을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잠깐의 스트레스를 좀 잊어버리려고 명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요즘에 그 스마트폰 어플에도 애플워치에도 심호흡하라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나 봐요. 해소법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단 성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흡연인데요. 우리나라 흡연율이 사실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하고 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뭐 낮은 수준은 아니래요. 여전히 높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기 연령에 따른 흡연율은 남자가 여기 보시면 40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자는 오히려 10세에서 29세 사이가 19세에서 29세 사이 흡연율이 가장 높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대학에 가면 담배 피는 여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자유긴 한데 흡연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 우리 이 선천성 대사성 질환 같은 거 임상영양학에서 배워보면 흡연이 좀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건강하고 젊을 때 되도록이면 흡연을 안 하면 좋은데 요즘은 뭐 여학생들도 뭐 남자들은 당연히 했지만 여학생들도 이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죠. 일단 흡연은 다 알다시피 폐암을 비롯한 그런 암 또는 심혈관계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건강도 해치지만 주변인에게도 이게 간접 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음주예요. 한국인의 음주율은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성의 음주율이 19세에서 29세 보시면 남자보다 높아요.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음주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2019년 통계잖아요. 또 통계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율이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어떤 같이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술을 먹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 포함되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여자는 이때 나이를 29세 접어들면서 주부가 되고 이러면 음주율이 떨어지는데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중년기가 될수록 음주의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도 당연히 영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 아침 결식인데요. 아침 결식은 성인기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시기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 다 아시죠? 아침을 안 드시면 혈당이 떨어져서 일단 두뇌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이 떨어지므로 이게 없어지죠.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시작이 이렇게 활기차고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불안감도 따라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식을 하는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 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아침에 입맛이 없다 또는 그냥 아침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침 식사를 먹었을 때 이런 혈당을 올리면서 인지 능력도 활발하게 조절이 되고 또 아침을 어느 정도 드시면 점심에 과식하지 않고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니까 체중도 적당히 조절이 되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침밥 먹는 뭐 캠페인 같은 거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내가 먹고 싶어도 또 내가 처한 현실이 아침밥을 먹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안 먹는다기보다는 못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결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데 무조건 아침밥을 먹으라고 강요할 수 없고 아침밥을 드시지 않을 경우에의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라도 뭔가를 먹을 수 있게끔 어떤 영양 교육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정말 좋은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선시켜야죠. 우리가 적절한 아침 식사 또는 식사 대용의 어떤 것을 먹으면서 아침에도 칼로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침 결식으로 하루에 2끼만 먹는 식습관을 하다 보면 체내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먹으면 살이 찌는 둥 비만을 초래하기 쉽다 그랬어요. 사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많이 드셔도 크게 살이 안 찝니다. 그 원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운동을 하죠. 저희가 기초대사량을 좀 높이려고 근육도 만들고 근육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결식도 결국엔 성인의 어떤 영양 상태에 문제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에는 외식 많이 하시고 이제 일단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맞벌이를 통해서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식사가 힘들면 외식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잦은 외식을 하다 보면 영양 섭취가 깨지다 보니까 만성질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만을 비롯해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대장암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실 이제 외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결국엔 나가서 먹는 음식들이 칼로리가 상당히 높고 나트륨 같은 게 많고 또 포화지방산 같은 것들이 많은 그런 것들, 또 식이섬유는 적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 오는 거죠. 특히 이제 외식하면 나트륨 과잉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한 외식을 하시면 좋겠죠. 좋겠지만 일단 외식이 그래도 요즘에 웰빙 그런 단어는 예전부터 다 알고 계시지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건강 메뉴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외식을 하시더라도 좀 건강을 생각한 그런 외식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조리해서 드시는 걸로 외식을 조금 줄이는 걸로. 그 대안으로 HMR이나 밀키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밀키트가 사실은 되게 해서 먹기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사 먹는 음식들이 우리가 편한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념이 이미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양념들이 절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건강식품을 많이 이용해요. 성인기에는. 이제 왜냐하면 식품으로 섭취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에 건강보조식품 많이 드셔요. 그리고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건강 관련된 다양한 식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건강 염려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식품으로 채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심리로 우리가 건강식품 많이 먹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른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뭐 인삼이나 홍삼인 걸로 아는데요. 그 외에도 요즘에는 뭐 종편 같은 방송 틀어보면 뭐 크릴 오일부터 시작해서 시서스라든지 뭐 하여튼 그 시기에 이슈되는 것들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음식 중에 기능성이 없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식재료 중에 뭐든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면 좋은데 이제 저는 건강 기능성 이런 그 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정말 이게 약물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식품인데 그걸 너무 약물로 의지해서 드시는 것보다 좀 잘 살펴보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가족에게 필요한가 좀 분석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는 식품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걸 소비하는 데 있어서 똑똑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홈쇼핑에서 과대 광고라든지 그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약물이 아니다. 그건 단순히 보조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식품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드시는 건강식품도 그것만 믿고 먹다 보면 영양 부족하죠. 다 채울 수 없는데 이거 드시면 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현혹돼서 우리가 성인기의 영향을 이어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6가지 정도가 현재 성인기의 어떤 영양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외부 요인이라고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6가지로 인해서 성인기에는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제시된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의외로 대사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이제 들어오면서 후반에 들어오면서 잘 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을 만들어내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는 유통망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은 더 풍요로워졌죠. 왜?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미국에서 만드는 소스도 사 먹을 수 있고요. 태국에서 만드는 소스도 사 먹을 수 있어요. 반대도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또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감염성 질병들도 많이 이제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수명은 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부족한 식사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나 지방이나 설탕 이런 것들이
또 나트륨 같은 게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영양의 역할을 영양이 결핍된 것들의 질병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도구로 식품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런 질병들에 노출돼 이제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무분별하게 아니면 이제 뭐 무분별이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뭔가 다양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지냈지만 성인기에 오면 이제 좀 뭔가 가려야 될 시기에 사실 온 거잖아요. 왜? 이게 만성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 순리로 올 수밖에 없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오랜 기간 사실은 이제 노화와 더불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내가 유지하는 이런 식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제 다 인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성 퇴행성 질환을 최대한 늦게 만나고 또 그런 것들로 이제 고생을 하니까 나이 들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최대한 예방하자. 조금 빨리 올 것을 최대한 느리게 만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니 이 질환들의 어떤 공통적인 요인은 도대체 뭘까라고 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증가해도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기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좀 잘 컨트롤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조금이라도 늦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의료계나 식품계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란 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결국엔 이제 성인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후군인데 어떤 말이다?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제 이 앞쪽에 좀 긴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이상 지질 혈증, 뇌당능 장애, 그다음에 고혈압 등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만성적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나 결국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만들어내는 대사장애를 뭐라 한다?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세계 당뇨병 연맹하고 1998년 WHO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이 이제 약간 그 임상적으로 환자를 가려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돼가지고 2001년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또 비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2005년 세계 당뇨병 연맹에서는 허리둘레에 대한 기준을 각 나라의 기준에 맞게끔 적용을 하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교재 269페이지에 팁으로 나와 있어요.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근데 이제 저희 건강검진 하러 가면 다 보는 겁니다. 뭐 허리둘레에도 인바디 찍으면서 다 나오잖아요. 안에 복부 비만의 정도, 그 다음에 혈중 중성지방, 혈중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 혈압재고, 공복혈당 다 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먼저 좀 볼 건데요. 일단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건 유전적 소인의 영향을 받긴 해요. 그런데 환경적인 어떤 요인으로 운동 부족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뭐 특히 복부 비만과 같이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것 또 하나 여기다 추가하면 또 노화도 대사증후군을 좀 더 앞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까 복부 비만 나왔잖아요. 비만을 유발하는 과식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열량의 간식이나 탄산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한다든지 또 장세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가 부족한다든지 복합 비타민, 마그네슘,
또는 셀레늄이 결핍됐을 때도 대사증후군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장세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세 불포화 지방산이 하는 역할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대사증후군이 온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이 장세 불포화 지방산은요, 일단 염증 있죠.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의 활성을 저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지방 분해, 지방 분해란다.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 렙틴. 렙틴의 분비를 유도해서 식욕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아마 와일드 망고인가? 그게 렙틴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참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이 와일드 망고라는 게 막 많이 이렇게 기능성 식품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거를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 렙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식욕을 억제할 만큼의 렙틴의 함량이 들어있는가를 보고 사야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심히 쳐다봤는데 정말 이만큼이 들어있을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렙틴이 이 장세 불포화 지방산의 렙틴 분비를 유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혈관에 이한 작용을 하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는 이 장세 불포화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대사증후군의 확실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뭐 이제 여기 말한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아닌 이 나머지 요인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외의 원인들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대사증후군의 병리를 볼 건데요. 이제 여기 이 그림이 이제 이 병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일단 말초 조직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핵심 요소예요. 이게 지금 딱 저희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증가하게 되면은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췌장은 이를 이제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인슐린 분비량을 막 늘려요. 늘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슐린 혈중이 나타나죠. 막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당 대사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과잉으로 넘쳐버린 이 인슐린이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혈압 올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고혈압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당대사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내당 장애가 와서 당뇨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중의 요산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통풍까지 와요. 퓨린이 제대로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혈중 LDL이라든지 HDL은 떨어뜨리고 중성지방 증가시키니까 동맥경화증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를 교란시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사가 이 인슐린 하나 때문에 뭔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질병들이 이런 만성 질환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사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비만 있죠. 비만하고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위에 만성 염증도 이 인슐린 저항성에 따라서 여기 비만 이쪽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하나 때문에 수반되는 이 병리적인 그 결과물들이
우수하게 많다라는 것을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설명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으로 존재하는 인슐린이 첫째 혈압을 올리고 혈중 지질 농도를 올리고 대사를 교란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질병들을 초래한다는 거. 상당히 이제 성인기에 이 대사증후군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이 증후군 안에 모여있는 이런 병들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성인병이죠. 성인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성인기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비만인데요.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이 한 10년 사이에 거의 1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죠. 이는 남자에서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 추이에 보시면 여기 여자보다 남자가 이제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 8-11에 보시면 성인의 연령별 비만 유병률에 보시면 남자는 30에서 39세가 상당히 최고점이고요. 여자는 오히려 70세 이상이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기에는 일단 골격근의 골격 함량을 유지하시면서 체지방이 증가하지 않도록 당연히 체중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나이가 들면 골격근이 좀 줄어들고요. 줄어들다 보면 일단 대사율이 떨어져요. 그럼 신체 활동도 떨어지죠. 그럼 신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골격근 함량이 적은 여자가 남성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성인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기에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다 보면 그 잉여 에너지가 당연히 지방으로 몸속에 저장이 되면서 결국엔 그게 뭐가 될까요? 체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비만도 중요한 병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비만도 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성인기에 신경 써야 할 질병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고혈압은 유전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여기 보시면 유전적 소인 또 있고 그 외에 식생활 인자와 생활습관 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생활 인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나트륨, 칼륨, 칼슘 등 무기질 섭취가 있고 생활습관 인자로는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고혈압 인자로 작용하겠지만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생리적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하는 게 바로 이거 뭐예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을 가다 섭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혈압의 주된 이유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 성인 한국인 평균 소금 섭취량이 한 12.5g이에요. 12.5g인데 이거는 12.5g인데요. 이걸 나트륨으로 바꾸면 얼마냐면 4,900mg이에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제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적정 섭취량 2,300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희는 지금 2배 이상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혈압의 어떤 확실한 요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너무 많이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니까 소금 섭취량이 높다 보니까 평균 소금 섭취량이에요. 이게 평균. 그러면 더 먹는 사람도 있을 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생에 걸쳐 생리적 필요량 이상으로 나트륨을 가다 섭취하는 게 주요 원인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주로 이제 소금 외에 장류, 김치류, 국이나 찌개 등의 국물 음식들을 먹는 식생활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나트륨에 노출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런 고혈압을 좀 예방을 하시려면 이들 음식의 섭취를 가능한 제한하고 싱겁게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칼륨 같은 경우가 혈압을 좀 낮추는 효과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채소나 과일의 섭취를 늘려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수준을 서로 0.2에서 1.8 정도로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제 칼슘도 고혈압을 예방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좋고, 혈압을 너무 상승시키는 음주와 흡연은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첫 번째로 설명한 스트레스도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니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혈압은 짜게 드시면 안 돼요.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예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혈압 그 자조 모임에 가서 나트륨에 관련된 수업을 했는데, 이 짜게 드시는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 식생활을 바꾸는 걸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제 고혈압에 때문에 큰 타격을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니까 많이 노력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계도가 됐는데 남자분들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연령이 있으시고 항상 그 부인이 해주시는 걸 이렇게 드셨던 분들은 더 고집이 세셔서 그냥 뭐 제가 뭐 거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또 건강하게 좀 더 삶을 영위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최대한 권고를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을 싱겁게 드시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그때 또 한번 깊이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